헌법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역대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정치권은 국민 통합이라는 과제를 안게 되는데요. 조기 대선식에도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 어제 탄핵 심판 선고로 인해서 대통령직을 파면당하게 됐는데요. 어제 선고 요지의 내용을 보면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서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다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단 어제 선고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너무 좀 참담하고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서 굉장히 좀 비극적인 날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로 헌정이 중단이 되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강제적으로 이제 내려오셨는데 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물론 존중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참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법률을 위반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하는 어떤 사례가 너무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청구인, 피고인 관련된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회 봉쇄라든지 정치체포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인정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소추의 어떤 동일성 문제도 거의 7, 80% 해당되는 내란죄를 삭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민주주의 어떤 원리에 따라서 해소돼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헌법재판소도 민주당의 어떤 탄핵 폭주, 예산 폭주, 입법 폭주로 인한 국가 어떤 마비의 책임이 야당에게도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이것을 이제 민주주의 내에서 어떤 타협의 정치로 풀어야 된다. 그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지 못했다는 책임이 전적으로 대통령에만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훼손이라는 어떤 명분으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과 저는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그러면 앞으로도 압도적인 다수당이 그러면 막 밀어붙여도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다 용인이 되는 어떤 꼴밖에 되지 않죠. 예를 들면 민주당이 지금 국회에서 자행하는 여러 가지 보면은 민주주의 어떤 원리에서 소수의 어떤 보고와 대화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어떤 정쟁 그리고 어떤 정략적인 이익으로 국가를 마비시키는 이런 탄핵 폭주를 통해서 수많은 장관, 감사, 원장까지 다 탄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두의 어떤 책임은 온데간데 없이 오로지 타협으로 해서 풀지 못했다는 어떤 책임을 대통령에게만 묻는 것은 저는 도저히 좀 이해가 되지 않고 특히 국민의 신뢰를 배반했다는 중대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지금 현재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탄핵을 반대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근거, 어떤 기준으로 국민의 신뢰를 배반을 했다는 어떤 정의를 하는 건지 참 납득하기 힘든 그런 어떤 판결 내용이 많았습니다. 예. 뭔가 아쉬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어제 이제 선고지 그리고 결정문에도 보면 이 야당의 책임에 대한 언급도 있었거든요. 일단은 어제 선고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하는 부분에서 승복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근거를 헌법재판소가 메시지로서 재판의 판결문으로서 만들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특히 모든 쟁점에 대해서도 전원일치의 합의를 봤다는 측면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의 제기도 하고 또 쟁점화를 시도했지만 오랜 그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증명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모든 것이 받아들여져서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위중한 헌법 위반이라서 파면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잠시만 더 정리를 하면은 5가지 쟁점 중에서 포고령의 위반은 확실하다. 아무리 계엄이라 하더라도 군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하는 점. 그리고 국무회의의
절차 전혀 지키지 않았고 부수도 없었다 인정이 됐고 또 비상계엄을 할 만한 요건이 전혀 되지 않았다 하는 점 일부 야당의 정치적인 어떤 소추라든지 예산안 뭐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렸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일부 참작적 요소는 있으나 그러나 헌법적 위반을 하면서까지 그리고 위중한 헌법 위반 군을 동원해서 그것을 강압적으로 진압하려 했다 하는 그런 측면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헌법 위반이다 하는 점을 명백히 했다라고 보고요. 특히 그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해제 의결 전후해서 6번이나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라 하는 그런 닥달했다는 것을 검찰 조서와 헌법재판소의 증언을 그대로 증거로 인정을 했다 하는 측면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말과 또 그를 뒷받침하는 방첩사령관의 부인의 작전 부장의 메모 이것이 일치한다라고 보고 또 증거로 받아들였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 자체를 강압적으로 중지시키려는 정치인 체포 시도 그것도 사실관계에 맞고 매우 엄중한 헌법 위반이다 예. 하는 점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특히 우리 홍숙전 의원님께도 뭐 위로는 드립니다만은 동일성의 현소 원칙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이미 권순동 당시 소추위원장이 헌법 위반만을 위주로 해서 소추장을 재구성해가지고 변경해서 다시 제출했는데도 국회 동의 절차를 새로 밟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판례가 있었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그대로 또 그 판례를 존중한다는 것을 받아들였고요. 특히 그 전문법칙 완화라든지 이런 것은 헌법재판소가 세세한 모든 증거를 다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 위반의 위중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만큼만 검찰의 조서나 헌법재판소의 진술은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더 함으로써 만장일치, 전원일치의 또 모든 쟁점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국민들이 8대 0이라는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국민 대통합의 차원에서 모든 국민들이 승복하고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탄핵의 그 5가지 쟁점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모두 이제 반박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예, 뭐 일일이 참 하면은 뭐 끝이 없습니다. 특히 또 최인호 의원님 말을 워낙 말씀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가는데 제가 지금 이미 이제 끝만 말해서는 뭐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저는 앞으로도 두고 굉장히 문제되는 어떤 결정이라고 많은 지탄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법리는 물론이고 판례를 무시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비상계엄의 어떤 선포 요건을 가지고 이거 위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비상계엄의 선포는 국가 통수권자의 어떤 고유 권한을 인정했고 97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97년 판례가 12.12 비상계엄 관련해서 비상계엄 선포는 고유 권한이지만 국헌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국헌 문란 행위는 상당 기간 동안에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경우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 어떤 기존의 대부분 판례도 무시한 어떤 판례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핵심적인 어떤 쟁점인 어떤 정치인 체포라든지 국회 봉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 헌법재판소의 정언이 중심으로 돼야 됩니다. 정언에서 굉장히 많이 갈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곽종근 사령관 바로 밑에 김현태 특전단장 같은 경우는 자기는 그런 어떤 명령을 들은 바도 없고 또 불과 15명이기 때문에 그럴 능력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홍장원 메모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거짓과 그리고 여러 가지 조작으로 점처리된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인정했단 말이죠.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형사법 때문에 그 본인이 이제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형사법을
받으면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가 검찰 조서에 진술한 것을 전면 지금 현재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검찰 조서를 가지고 인정을 100%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5가지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100% 국회 소추인단의 어떤 주장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인 것이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두고두고 기존의 어떤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짧게 듣고 예, 저도 뭐 넘어가겠습니다.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예. 뭐 세세한 거는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고 예. 헌법재판소가 군과 경을 동원해서 정치를 진압하려 하는 방식 외에 그런 방식 말고 정치로 풀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인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정말로 했어야 될 일은 뭐 다수 야당의 본인이 생각할 때는 횡포를 하더라도 그것을 정치로 풀어야죠. 또 22대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야당의 다수 의석을 만들어준 국민 의사를 존중한다면 아니 이렇게 해서 참 정치가 풀기 힘들고 참 이렇게 국정과제를 해결하기도 힘들다. 그러면 야당 대표와 정례적으로 만나서 좀 도와달라. 그리고 좋은 분이 있으면 총리도 좀 추천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협치에 정치력으로 뭔가 풀려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야당 대표를 수시로 만나서 또 본인의 불만도 좀 이야기를 하고 왜 국회의 다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어필도 하고 또 야당 대표는 아니 자꾸 야당 대표에 대해서 기소하고 검찰 앞세워서 탄압하지 말고 이제 정치 복원시켜서 이런 거는 좀 국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좀 합시다라든지 그러면서 대화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거는 빨리 해결해서 실천하고 합의 못 본 것은 또 다음에 가져로 넘기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협치하고 공생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서로의 선의의 경쟁 속에서 다음 선거에서 선거를 통해서 그러면 누가 더 잘했냐 이렇게 풀고 갔어야지. 또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헌법재판소 대통령이 임기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하겠다 했습니다. 복귀가 되면. 예. 그때 진짜 그런 정신으로 여야 대타협의 정신, 상생의 정치를 위해서 대립의 정치를 이제는 종식시키자 해서 우리 개헌도 한번 해보자. 그럼 야당의 안을 한번 내보십시오. 우리 협상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갔다라면은 아마 지금쯤 대통령은 큰 박수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느닷없이 계엄을 해서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느냐. 이런 것이 헌법재판소가 제일 크게 탄핵을 했던 가장 큰 이유라라고 이제 정치로서 풀어야 된다라는 말로 그렇게 판결했다고 봅니다. 예, 어제 이제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심리적 내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 정치 진영 간의 갈등도 심화됐고 또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도에도 영향을 줬다 이런 시각도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탄핵이 지금 좌파 진영에서 우파 대통령을 흔들고 끌어내리는 수단으로 지금 이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탄핵으로 이렇게 연속으로 대통령이 중도에 강제 하차되는 경우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전 세계 처음으로 탄핵 제도를 헌법에 인용한 헌법에 이제 규정한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 앤드류 존슨, 그다음에 빌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세 사람이 탄핵이 하원에서 소추 의결이 됐지만 상원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물론 리처드 닉슨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사퇴를 하기도 예.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불과 20년 사이에 두 분의 대통령이 그것도 보수 우파 출신의 대통령이 좌파 진영의 탄핵 공세에서 낙마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대통령이 뽑히더라도 대통령을 중도에 끌어내리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 정쟁의 수단으로 지금 전락을 지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어떤 문제가 특히 지금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또 크게 좀 번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정말 그 말을
국가를 위해서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처럼 뭐 유혈 어떤 사태 또 민주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탄핵이 기각이 되면은 폭동이 일어나고 또 불복종 운동을 벌여야 되고 또 불안하면 칼을 사러 가야 되고 이런 식의 막말 협박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속히 빨리 해야 될 것은 국정협의체라는 게 지금 이미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라든지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든지 여야 대표가 있기 때문에 빨리 국정협의체를 통해서 조속히 지금 이제 이런 통상 문제, 특히 영남권에서 지금 이제 정말 괴물 산불로 인해서 역대급 지금 재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추경으로 최소한의 어떤 그런 이재민 대책이라든지 이런 후속 조치가 좀 빨리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추경을 이야기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그렇습니다. 방금 뭐 홍숙전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라도 그동안 4개월간 흐트러진 국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민생이 외면하고 뒷전으로 밀렸습니까? 특히 한미 FTA 등 통상 압력이 어느 때보다도 거세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적인 이익을 지켜야 될 아주 절박한 그런 시점에서 이제는 정부와 이제 여야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모든 재정당들이 정부와 재정당들이 국정협의체를 이제 가동해서 민생을 챙기고 한미 FTA 등 대미 경제 협상력을 최대한 높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민생 회복 지원금 이 문제는 추경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합의하고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뭐 20조냐 30조냐를 가지고 액수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그 추경 규모를 좀 늘려서 지금 전국에 있는 중소상인들뿐만 아니고 중소기업들까지도 어마어마하게 정말 힘듭니다.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거의 뭐 하루에도 전국에 그 1000개가 넘는 그 업체들이 지금 문을 닫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심각한 민생난을 해결하는데 이제는 이제 국정협의체가 빨리 구성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정치권에서 앞으로 이제는 지금 일반 사인과 사인들끼리 민간인들끼리도 정치 말만 나오면 대립하고 갈등한다는 거 아닙니까? 회사의 분위기조차 지금 흐트러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탄핵 찬성과 반대 이게 심각한 갈등으로 지금 남아 있는데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8대0에 전원 일치로 판결한 만큼 이제는 좀 차분하게 전체 우리 국익을 위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승복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이제는 승복의 메시지를 하루만 낼 게 아니라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극우 아스팔트 세력이라고 일컫는 일부 강경 극우 세력들이 오늘도 강화문에서 집회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해야게 될 만한 주장을 일삼아 왔습니까? 특히 서부지법의 폭동 사태에 대해서도 찬양하고 또 다른 사태를 야기할 만한 내란 선동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어제 그런 8대0의 승부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강화문에서 집회를 하는 그런 강경 세력들의 목소리는 이제 줄어들어야 되고 이에 동조하는 정치적인 은행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관을 향한 사과의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이른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됐던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을 향해서 용기와 결단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과 함께 죄송하다는 말씀도 전한다라고 글을 올렸는데 그동안 야권에서 평의가 장기화되면서 헌재를 압박하는 발언들이 쏟아졌었잖아요. 네. 뭐 그때 그 막판에는 이제 5대3 내지는 4대4다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많이 돌았기 때문에 그 민주당에서 굉장히 좀 초조해서 마은혁 후보자를 뭐 임명하기 위한 어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어떤 위헌 입법을 통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었죠. 그러면서 중도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에 대해서는 그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을사오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을사팔적이라는 어떤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압박을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뭐 사과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입장이 이렇게 됐으니까 사과를 하지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됐으면 더한 협박을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특히 이런 어떤 그 큰 정치인일수록 그리고 거대 정당일수록 입장이 저는 결코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니까 이제 이제 조용하고 언행을 자제하고 깊이 성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불과 하루 전만 하더라도 제주 4.3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영연백이 분명히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10,000명 이상이 그 죽었을 것이다. 국민을 사살할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전에는 예. 성공했으면 코리안 킬링필드라는 그런 어떤 아주 극언을 퍼부었죠. 그리고 또 많은 민주당 어떤 의원들도 거기에 상하는 아주 국민을 협박하고 극언을 퍼부었는데 저는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의 이런 어떤 언행들이 진짜 진심이 무엇인지 저는 제대로 판단하고 평가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그동안 헌재를 압박해온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메시지를 올린 걸로 보이는데 메시지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일부 재판관만 그렇게 감사의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느냐. 그동안 이제 모든 재판관들이 고생하셨겠죠. 네. 특히 근 4개월 동안 특히 이제 11차 변론 기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한 달간 평의를 하고 결정문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나. 특히 114페이지라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결정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그 사색과 고민의 결과 또 법리에 대한 판단 또 외국 그 판례에 대한 분석 얼마나 많은 그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런 결과로 해서 어제의 8대 0의 결과로 기결이 됐다는 측면에서 감사의 표현을 한 것 같고요. 특히 8대 0이라는 의미는 헌법재판관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이념적 성향이나 또는 그 가치관의 차이 이런 것이 전혀 이번 헌법재판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8대 0이라는 의미로 다 보여주셨다 하는 그런 측면을 아주 높이 평가하는 거 아니냐. 네. 앞으로도 정치로 풀어야 될 모든 문제들을 계엄이라든지 무력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물리력인 힘을 가지고 정치를 압도하고 또 정치를 무력하게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 방식은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측면에서 특히 일부 재판관들의 그런 대성적 판결에 대해서 감사의 의미를 표했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일부에서는 전문 법칙의 엄격한 적용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보충 의견 나왔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헌법재판소에서 진술한 것을 다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검찰의 조서를 다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라는 특수한 재판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문 법칙의 부분의 원칙은 좀 더 엄격히 해야 된다는 측면들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예. 특히 이제 동일성의 부분에서도 다 이 부분은 만장일치로 다 받아들였습니다만은 예. 그런 점들은 소추 사실 자체의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생각할 때 다소 크게 느껴지는 소추 변경 내용이 있다면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국회 동의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명히 그런 지적들은 아마 토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국회의 소추 절차도 중요하지만 소추를 했을 때 이후에 그 소추를 유지하고 또 헌재의 지속적인 역량을 그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변경 내용을 국회 차원에서도 앞으로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문제 지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예.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고 이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대 0이라는 그런 결론에 내린 것에 대해서 신념과 결단을 발휘해서 이런 국민 통합적 메시지를
내려준 것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이 거듭 감사의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됐고 이제 빠르게 대선 시계가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14일 이전에 이 선거일을 지정을 하겠습니다만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죠. 예, 뭐 그 헌법에 60일 이내에 재선거 보궐선거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대 이제 시간이 이제 60일 되는 기간이 이제 6월 3일이라고 예.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제 6월 3일은 또 전국 그 모의고사가 있어서 조금 어떠냐 이랬는데 뭐 교육부에서 뭐 그것은 좀 뭐 변경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의견을 정부에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대통령이 중도 하차되는 이런 어떤 불행한 사태 속에서 이제 벌어지는 아주 짧은 아주 단기적인 어떤 그런 어떤 기간에 이런 어떤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네. 뭐 하루라도 최대한 좀 늦추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시간을 번다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6월 3일로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6월 3일을 기준으로 해서 각 당이 이제 내부 경선 이제 일정을 이제 정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이제 예비 경선과 본 경선 이제 두 차례에 있어서 예. 경선을 하면서 이제 4월 30일까지 이제 당의 이제 후보를 결정하는 선거 일정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제 얼마나 많은 후보자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출마할 어떤 그런 어떤 선언을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예, 그럼 이 질문도 좀 드려볼게요. 윤 대통령이 어제 입장을 통해서 당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길 바란다라고도 말을 했단 말이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은 탄핵이 되기 때문에 관계 설정하는데 굉장히 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분명히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 특히 탄핵 반대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만큼 2017년도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일방적인 어떤 차별화 내지는 거리 두기를 했다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우파 보수에는 굉장히 대통령직에서는 물러갔지만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탄핵 반대 국민에 깜짝 놀란 것은 2030을 중심으로 한 청년층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저도 많은 청년들을 만났는데 그전에는 민주당의 이런 어떤 탄핵 폭주라든지 입법 폭주라든지 예산 폭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뉴스도 보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정말 이렇게 국가를 마비시키는 민주당의 이런 어떤 횡포, 이재명 대표의 행포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게 돼서 우파 보수 진영의 큰 지지층이 저는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 비록 대통령직에서는 물러가지만 상당 부분 앞으로 우파 보수 진영에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이제 없다고 보고 이제 후보들 간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측면에서 좀 뭐 적절한 또 마케팅을 또 하실 분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분명한 사실은 이번 대선 국면은 2017년도와는 달리 그때는 사실은 일방적으로 민주당 특히 문재인 사실 당시에 어떤 후보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이제 새누리당에서 후보가 사실은 나갈 사람이 없었고 홍준표 당시 후보 이야기를 들어보면 떠밀려 나갔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은 비록 대통령이 탄핵됐지만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양상이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이 뭐 상대당이긴 합니다만 당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부분을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어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메시지를 냈는데 성복의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예. 그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느닷없는 계엄 때문에 4개월간 정말 모든 국민들이 고통받고 또 국익상 엄청난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하고 또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일부 지지자에게 뭔가 죄송하다 하는 그런 뉘앙스의
그 문구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뭐 또 승복하지 않는다, 불복한다라는 그런 또 맹징한 또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이 미칠 영향력, 특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미칠 영향력이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본인의 뭐 행사 재판, 내란죄 재판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아스팔트 보수들이 앞으로도 탄핵 이후에도 여전히 본인을 지지할 것이다, 또 아주 강하게 지지할 것이다라는 뭐 일종의 착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네. 싶은데, 그렇게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본인이 국민의힘의 후보 선출 과정에도 관여해서 본인이 원하는 후보를 대선 후보로 만들려고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제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충분히 하리라고 보는데, 그러나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정치, 특히 국민의힘이 합리적인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는 이제는 철저한 차별화로 가는 게 맞다. 이제 8대2라는 탄핵에 파면을 받은 대통령과 앞으로도 여전히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그 영향력에 휘둘리거나,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떠받치고 있는 정강훈 목사 등 이런 극우 내란 동조 찬성하는 그런 세력에게 계속 눈치만 보다가 명확한 관계 설정을 못함으로써 국민의힘은 여전히 사실상 계엄을 옹호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옹호하고 있구나라는 이미지를 가진다는 것은 합리적인 보수 정당으로 가져야 될 입장도 아니기도 하거니와 대선의 부분에서도 국민의힘을 더욱더 중도층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그런 일을 자초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좀 보수도 건전화되고 합리화되고 그래야 한국 정치 전체가 동반적으로 가지 않겠나, 발전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좀 축소되기를 개인적으로는 강력히 희망합니다. 네, 친윤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윤 전 대통령이 당을 위해 더 이상 메시지를 내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한 의원에 따르면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그런 어떤 의견이 뭐 그 의원 개개인이기 때문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뭐 그것 때문에 또 굉장히 또 많은 비판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후보를 내지 않으면 그냥 이재명 대표한테 대통령직을 하라고 그냥 뭐 떠밀어 주는 어떤 그런 격인데,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최인호 의원은 참 좋아하지만 민주당의 의견은 그 반대로 가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는 참 정치가 잔인하고 민주당이 잔인한 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저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빨리 메시지가 나왔다고 봅니다. 본인의 어떤 또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향한 그런 어떤 메시지를 내는데 그게 성공 메시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는 그것은 지금 정말 억지로 파면시킨 윤석열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 속에 그동안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서 영광이었다. 그런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뭐 아주 짧지만 뭐 그런 어떤 메시지 속에 당연히 성공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 메시지가 없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정치가 잔인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저는 두 번 죽이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될 때 민주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제 구속이 이제 돼서는 안 될 이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나가면 국민들을 선동하고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나가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대통령이 메시지를 한 번이라도 관제에서 냈습니까? 오히려 그런 메시지를 너무 안 냈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된 게 아니냐, 그런 어떤 일부의 우려 내지는 생각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떠나가는
대통령 이런 어떤 메시지조차도 성공 메시지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좀 잔인한 걸로 보는데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메시지들을 보면 정말 국민들을 얼마나 많이 그 불안하게 하는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 만약에 탄핵이 만약에 그 기각이 되면은 뭐 그 제주 4.3, 5.18과 더한 어떤 내전이 벌어진다는 등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고 협박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비유를 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너무 정말 빠른 시기에 성공 메시지를 남기고 떠나가면서도 지금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는 저는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조기 대선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입장과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민주당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1위를 기록 중인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당내 경선을 먼저 치르겠죠? 그렇습니다. 뭐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경선을 하더라도 사실은 뭐 이변이 일어나기는 거의 힘든 거 아니냐. 예.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책정당 또 민주정당으로서 당연히 경선은 치러야 되고 특히 그 김동연 도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주 뭐 오랜 기간 동안 야심차게 대선을 준비해온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당연히 경선에 나서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의 경선 양상은 정책 경쟁의 장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건설적인 대선 경선의 장이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국가가 지금 어렵고 특히 이 대외적으로 경제 통상 압력이라든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 또 FTA 재협상 이런 것들이 그동안 20년 동안 누려왔던 우리의 경제 성장 또 번영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을 지금 악화시켜 놓는 방향으로 가는 마당에서는 누가 대외 관계의 협상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 당 후보를 뽑는 상당한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겠나 이래 봐지고요. 예. 또한 그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본다면 민생이 어렵습니다. 예. 특히 자영업자들이 어렵고 중소기업들이 어렵습니다. 또 근로소득세 등 이런 문제도 좀 개혁해야 될 과제들이 좀 있는 것이고 이래서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민생의 정책을 어떤 후보가 가장 현실적이고도 또 추진력 있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누가 더 잘 제시하느냐 이런 측면에서도 앞으로 전개될 우리 당의 대선 경쟁 후보에서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다음 주 화요일 날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이 예. 국무회의를 열어서 예. 대선 날짜를 이제 공고한다고 알려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그 선거 공고일을 기점으로 해서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당은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고요. 약 한 3주간에 걸쳐서 5월 중하순, 네. 예, 5월 하순까지 저희들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빠르게 경선을. 예. 경선을 치러서 5월 말경에는 저희 당의 후보를 예. 대통령 후보를 공식적으로 선출한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되는 것에 뭐 변수는 없겠습니까? 뭐 전혀 변수가 없죠. 예.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는 경쟁 후보로 나갈 것인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을 하면은 뭐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되겠지만 경쟁하는 그 순간 개딸들 같은 그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박용진 의원의 사례를 봤죠. 그리고 박용진 의원은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 의원조차도 이제 뭐 그 총선 공천해 주겠다고 말은 했지만 결국은 뭐 아주 칼같이 이제 잘라버린 그런 어떤 사례도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맞나? 심지어 지금 추대 분위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추대 안 합니다. 네, 경선합니다. 민주당이 예. 이제 일단 그 경선 분위기로 이제 돌아가는데 저는 정말 걱정스러운 게 이런 겁니다. 민주당이 있던 과거에 있던 경선 국면도 그렇고 하면은 일방적으로 어떤 정책 경쟁이라고 하지만 어떤 퍼주기 있던 그런 어떤 경쟁을 합니다. 좌파 진영에서 전통적인 정책 중에 퍼주기 말고는 뭐 거의 기억이 되는 게 없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국채가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난 데는 거의 뭐 문재인 정부 때 430조가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지금 미쳤는데 앞으로도 민주당이 이런 어떤 경선 국면에 계속해서 퍼주기 어떤 그런 어떤 경쟁을 이제 벌일 것이고 특히 최 의원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금 트럼프가 얼마 전에 상호관세 25% 국가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미 FTA의 어떤 효과가 다 날아갈 수 있는 정말 국가 어떤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고 이런 어떤 트럼프 정부와 협상해야 될 이런 어떤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특히 정말 미국 통으로 자타공인하는 한덕수 권한 대행까지도 상당 기간 동안 탄핵이 됨으로써 사실상 어떤 대미 협상 창구가 거의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 대행을 탄핵할 때는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무자비하게 탄핵을 해놓고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지금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니까 마치 그런 것들 걱정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등록이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의 대항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주자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사실은 대항마가 너무 많이 있죠.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지금은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보다 좀 낮겠지만 결국은 이제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경선하는 와중에서 옥석이 가려지고 또 치열한 어떤 공격과 방어를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역량 그리고 도덕성이 좀 드러남으로써 자연스럽게 어떤 지지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희들은 출마 후보군들이 좀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예비 경선을 한번 거치고 2차 이제 본 경선을 거치게 됩니다. 본 경선에 뭐 3명을 추릴 건지 4명을 추릴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론조사를 하면 우파 보수 진영에서는 김문수 장관,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그리고 그 한동훈 전 대표 등이 이제 한 4분이 앞서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제 출발선상에서 어떤 분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본경선에 어떤 분들이 들어갈지부터 굉장히 좀 국민들의 관심을 저는 많이 받을 겁니다. 예를 들면 토론회를 하는데 민주당 토론회를 보겠습니까? 국민의힘 토론회를 보겠습니까? 앞으로 특히 우리 연합뉴스TV에서 나오는 토론회에 대해서 더욱더 국민들, 시청자들 분들께서 많은 좀 관심을 가지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럼 국민의힘 내에서 아무래도 친윤 성향의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친윤 성향이라기보다는 예. 이번 탄핵 전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파 보수 진영의 국민들 중에 거의 90%가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등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그 경선 룰은 안 정해졌습니다만 50대 50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원 50, 여론조사 50으로 정해지게 된다면 그리고 여론 조사에 참여하는 분들 역시 또 탄핵 반대하는 성향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탄핵 반대 전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있는 게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가 당 대표 시절에 결국은 12월 14일 날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신자 프레임이라든지 넘어가야 될 한동훈 대표가 넘어가야 될 어떤 강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치열한 어떤 토론 중에도 많이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역시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이 빠르게 돌아갈 대선 국면에서 아무래도 상대 당의 후보들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어떤 후보가 좀 유력하다고 보세요? 예, 우선 뭐 홍숙준 의원께서 국힘의 대선 후보 관심을 더 많이 끌 것이라 하는데 뭐 저희 당도 그에 못지않게 아주 흥미진진하게 정책 경쟁의 장이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분석을 합니다만은 대체로 여론조사 지형을 보면은 6대4 정도 비율로 정권 교체가 정권 연장보다는 좀 많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5대5로 좁혀져서 아주 각축을 벌릴 수도 있고 이 6대4가 더 늘어나서 저희 당의 후보가 더 이제 압승하는 경우도 될 수가 있는데 이건 다 열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탄핵에 찬성하는 중도층 이 70%입니다. 중도층 중에서 예. 탄핵에 찬성하는 중도층 70%인데 또 정권 교체에 찬성하는 중도층은 약 한 50% 중반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권 교체 탄핵에 찬성하면서도 정권 교체의 유보적인 약 한 10%와 15% 이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앞으로 민주당이 더 정책 경쟁이 정이 잘 되고 또 민주당 후보가 더 안정적이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겠다 하면 더 이제 우리 쪽으로 더 많이 밀려오겠죠. 몰려올 건데 국민의힘에서 이 중도층이 어필하는 후보가 약진하는 경우 그리고 관심을 끌고 그 후보가 이 위기를 더 타개를 잘하겠다 하면 그 유보적인 중도층들이 국민 후보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을 이제 이 중도층 유보적인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유보적인 이 중도층에게 누가 더 잘 다가서느냐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선의 이제 양상이 결정될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가 조금 앞서갑니다만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호불호가 없습니다. 예. 다만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옹호했고 탄핵에 대해서 줄기차게 반대했습니다. 그런 김문수 장관이 되는 것이 과연 중도층에게 어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계엄에 대해서 반대했고 탄핵에도 찬성했던 그런 그 후보군들이 탄핵에 찬성하는 중도층에게 더 호응을 받을지 이것은 좀 답이 쉬운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분명히 아직도 살아있는 가운데에 그것이 미칠 영향력 또 아스팔트 보수로 일컫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의 세력이나 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한 그런 좀 거구 강경 그 세력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선출하느냐 중도에 어필할 수 있는 후보를 만드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다소 따라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훨씬 더 뒤처질 수도 있겠다. 그거는 국민의힘의 선택에 달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탄핵 국면은 마무리가 됐고 이제 60일 이내에 표 대결로 차기 대통령이 선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 탄핵 국면 과정에서 또 어제 결과로 마음이 다치신 분들 또 갈등이 또 깊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사회 통합 개선에 대해서 좀 어떤 방책이 있을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 등 뉴미디어로 인해서 어떤 확정 편향적 어떤 정보만 받는 그런 좀 경향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 좌우로 쭉 갈라졌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그만큼 심각한 것이고 특히 탄핵 국면이 그런 어떤 갈등에 정말 큰 불을 좀 질렀습니다. 상당 기간 이런 국면이 계속 갈 수밖에 없고 특히 대선 국면에는 더더욱 좀 갈등이 좀 첨예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일수록 어떤 언행을 좀 조심해야 되고 특히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은 사회에서 언론에서 그리고 국가에서 과감하게 좀 페널티를 주고 좀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가짜 뉴스로 재미를 보는 그런 어떤 세력과 정치인에게만 이롭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제 결정이 났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우파 보수 진영의 많은 분들이 아노미 상태에 빠졌고 절망과 상실감이 빠진 국민들이 많은 만큼 특히 최근 며칠 사이에는 정말 언행을 더 조심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이제 뭐 탄핵에 찬성했던 분이든 반대했던 분이든 간에 온 국민의 이름으로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그동안 노심초사 한 부분에 대해서 위로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정치권에서 어제 하루뿐만 아니고 앞으로 당분간은 승복을 한다 하는 그런 진정성을 보이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당은 이제 여당이 없는 가운데 제1당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도 저희 당이 좀 앞장서서 실천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정치 보복 이제 그 금지 뭐 이런 선언도 저희들이 좀 앞으로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3년 동안 윤석열 정부 하에서 과도한 기소, 과도한 수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탄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점들은 본인이 탄압받았다고 해서 다시 돌려준다는 차원이 아니고 또 우리 당이 그렇게 당했다고 해서 또 다른 당에게 돌려주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정치 보복의 악순환은 이제는 다음 정부에서는 이제 끊겠다 하는 예. 그런 선언도 나오는 것이 국민 대통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